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말 현재 1269조 원의 적립금 중 국내외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635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주식 비중은 30% 초반대였는데 국민연금이 그 사이 위험하지만 수익이 높은 주식 비중을 대폭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예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728조 원의 내년 예산을 두고 5일 공청회와 6, 7일 종합정책질의 등 여야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설명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595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10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슈퍼 호황기를 맞은 반도체와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선박이 수출 호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연휴를 뺀 실제 조업일수를 기준으로 한 일평균 수출액도 29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이 끝난 후 페이스북에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상생의 길로 나가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양국은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고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염두에 둔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한 MOU도 체결했죠.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한중 관계 전망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 결산까지 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뜨겁게 달군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힘일까요? 코스피가 불을 뿜으며 한때 4,200도 넘어섰습니다. 에이펙 마지막 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도 엔터주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봤죠. 한국 문화를 통제하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신호가 나오길 기대했던 겁니다. 한중 정상회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에이펙 외교는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지 전문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에이펙 정상회의가 마무리됐고요.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많은 관심 속에 끝났습니다. 대체로 우리 외교적 성과를 보였다. 이런 평가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한중 정상회담 깊이 있게 토론하기 앞서서 세계의 단판,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혹시 중국 언론, 중국 현지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우수근 협회장님, 중국과의 관계를 많이 하는데 중국에서 보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중국은 사회주의 일당 치하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 주요 언론의 그 논선이라든가 입장은 중국 당국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중국 주요 언론들은 뭐 대대적으로 일치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이 맞았다. 조바심을 내지 않고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해나가면은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이번에도 맞았다. 네. 중국인들은 2018년 미중 패권 대립 그때부터 그때는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동안 미국의 파상 공세를 다 견뎌냈다는 생각. 네. 그것이 그동안 자기들의 담금질 오히려 자기들의 국력을 키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결국은 단결해서 대처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더 조바심을 내고 초조했고 식사도 못하고 뭐 합의만 그대로 한 다음에 바로 뭐 도망치듯 내뺐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기세 등등 의기양양한 그런 자신감을 한층 더 북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 언론들이 평가했다 그런 얘기네요. 예. 허준영 교수님께는 이 에이펙 전체 정상회의잖아요. 미중 정상회의를 포함해서 전체 정상회담 우리 뭐 외교적
평가랄까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우선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 관세 협상이 있었고요. 예. 물론 앞으로 뭐 MOU 맺고 팩트 시트 나오고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어쨌든간 다른 나라랑 비교해봤을 때 협상 결과가 나쁘지 않다. 특히 일본과 비교해봤을 때는 확실히 좋은 협상인 것 같다. 물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눈여겨보아야 될, 조심해야 될 것은 앞으로 이제 미국 내 정치 상황이 바뀌면서 뭐 트럼프 행정부에 조금 다른 마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표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 지지층을 결집하거나 할 때 이럴 때는 아마 또 해석이 우리랑 달라질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EU도 겪고 있는 문제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있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중국 내 분위기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나온 그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왜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이기고 있는가? 예. 그래서 그 표현이 나오면서 밑에 굉장히 이유들을 서술했었는데 예, 그런 분위기가 지금 좀 감지되고 있다 정도고요. 네. 예, 그리고 뭐 한중 회담은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 예. 나눌 것 같습니다. 근데 미중 정상회담이 뭐 일단 1년 모든 갈등을 유예한 정도기 때문에 언제 다시 또 불꽃 튀기는 갈등이 생길지 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중 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표현하기로는 쉬운 문제만 풀고 어려운 문제는 뒤로 밀어두고. 밀어놨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글로벌 경제에도 그 어려운 문제가 다시 튀어나왔을 때는 좀 요동이 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 1일 회담 상당히 뭐 1시간 30분을 좀 거의 넘겨서 회담을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발표가 몇 가지 좀 됐습니다만 MOU 체결한 것 등 우선 핵심적인 내용 어떤 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네, 일단은 그 중국의 인민일보, 대표적인 인민일보가 오늘 11월 3일 보도에서 종합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에이펙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 대대적으로 쓴 글이 그 시진핑 주석이 방한함으로써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성숙하고 중요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아무래도 자기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오래간만에 와갖고 예. 큰 일을 많이 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자기들은 바랬는데 그것이 시진핑 국가주석 덕분에 이뤄졌다라고 하면서 7개의 중요한 MOU를 교환하기도 했고 그중에서 예. 또 중요한 것은 한중 양국 간에 서로 중요한 경제 통화 안정과 관련된 통화 스왑도 통화 스와프. 예, 네. 했다. 그래서 뭐 5년 동안 앞으로 한중 양국은 중국 돈으로 4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80조가 되는데요. 그 정도의 안정적인 통화 수합도 이뤄냈고 또 정치적으로도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중국은 더욱 성숙하게 촉진하기로 선언을 했다라는 식으로 보도도 했고 네. 민생 및 기타 다른 제반 분야에서도 기존과는 다르게 가일층, 중국식 표현이죠. 네. 협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양국 정상은 흔쾌히 합의했다라는 식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측에서도 유성래 외교안보실장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는 의미에 상당히 의미 있게 뒀는데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민생 문제라든지 통화 스와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통화 스와프는 사실 한미 간에 우리가 미국에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루어지질 않았고 중국 간에 이게 통화 스와프가 그동안 계속 되었던 겁니까? 이건 뭐죠? 그러니까 시작이 돼서 점점 그 확대를 해왔고요. 결정적으로 2020년 10월에 체결된 통화 스와프가 5년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10월에 이게 종료가 되는 건데 그때 왜 했냐? 코로나 이후에 그 굉장히 금융 시장이 흔들리니까 양국의 통화 스왑을 4천억 위안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게 만기가 된 거를 이번에 다시 연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장한 거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앵커께서 여쭤보신 것처럼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우리 달러 필요한 거 아니야? 우리는 그 중국하고의 그 결제도 무역 결제도 대부분 달러로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위안화 결제가 좀 늘고 있습니다. 늘고 그래요? 있고 현재 한 작년 기준으로 한 14% 정도가 지금 위안화 결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꽤 많이 네, 늘었네요.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통화 수합이라는 게 저희가 수출이나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자금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모를 소요를 준비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통화 수합도 어떻게 보면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 만난 이후의 결과가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 이렇게 뉴스가 나오니까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미국과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건 이루어지지 않고 중국과의 송화수원 맺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이게 이제 연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완전핀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 조금 잘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또 하나 경제 분야에서 우리가 원했던 게 이 한중 FTA의 2단계 협상이잖아요. 이 부분에 좀 속도를 내자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얘기가 좀 깊이 있게 좀 다뤄졌습니까, 이번에?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언론도 그 중국 측에서도 보도하기를 한중 FTA 2단계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중 양국이 이번에 7개의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하나가 2026년부터 2030년 한중 경제 협력 강화와 관련된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에도 이 한중 FTA 2단계 가속화 추진에 관련된 규정을 넣었다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이제 틀이 마련된 것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한중 양국은 이웃이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소소한 마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떤 좀 장애 요소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산업보호라든가 중국의 어떤 규제 같은 것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변수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일사천리로 추진되기보다는 우여곡절을 겪어나가면서 추진될 것이다. 하지만 한중 양국이 특히 중국도 자기들의 관용 언론에 대대적으로 중국 주도 선언을 했다라고 보도할 정도니까요. 이걸 토대로 좀 더 강하게 한중 2단계 FTA를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중 2단계 FTA는 우리가 더 원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원하는 네, 부분이 이게 더 우리한테 더 유리한 있을 겁니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1단계 FTA는 상품 중심이었었습니다. 예. 근데 2단계 FTA는 요거를 이제 상품을 넘어서 서비스나 아니면 다른 분야까지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뭐 중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도 좀 있겠지만 워낙 이제 중국 시장이 크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원하는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방금 전에 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 시진핑 주석이 했던 워딩 중에 재밌는 게 뭐예요? 건전하고 유익한 인적 교류를 통해, 그러니까 첫 번째 인적 교류란 말이고요. 인적 교류. 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여론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론의 토대란 말이랑 인적 교류란 말이 좀 눈에 오더라고요. 인적 교류는 이제 왜 왔냐 하면 아직 잠깐 아까 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은 어쨌든 간에 탑다운 방식이라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중국의 교류가 막 하자 해서 확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주석이 방문하고 가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보면 그 밑에 급의 관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탑으로 다운으로 사실 인적 교류가 확대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보기엔 인적 교류란 말을 강조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있고. 여론의 토대라는 건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시위라든가 여러 함중 가지 시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도 약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중국 입장에서 이게 마음에 편할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좀 눈여겨봤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론의 토대라는 게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중 시위, 명동 같은 데서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 중국에서는 혹시 어떻게 지금 의식하고 있고 어떻게 봐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 허 교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은 방안은 일찍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온다라는 것 결정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내년에 뭐 의장국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중 협상도 있고 그다음에 한중 관계를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세계적인 중견 강국 대한민국하고의 관계가 계속 안 좋아서 중국한테 좋을 게 없고 한중 관계가 안 좋고 또 한국 내 중국에 대한 민심이 안 좋으면 결국 좋은 것은 미국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의 라이벌 미국한테 좋은 일을 한다라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그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한학령도 풀고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있어서 막판에 한 가지 결정적인 장애 요소로 부각된 것이 우리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중국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냐? 한국 내 반중시, 반중 여론입니다. 반중 여론. 그러니까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방한하는데 환영하지 않는데 네가 거기 왜 가? 그리고 또 어찌됐건 자기들의 정치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한중 관계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을 붙들어 안아야 되는데 시진핑 주석이 반중시에 부닥쳐가지고
중국에 돌아가게 되면 한중 관계 개선하는 동력도 많이 끊어지게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상당히 많이 우려했고 저는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전달했고 대통령께서도 그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넘은 것이다. 그다음에 국무총리도 강경 대처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결국은 안심을 하고 시진핑 주석이 오게 된 것이죠. 그만큼 중국은 한국에서 자기들의 그 중국에 대한 민심이 안 좋다는 걸 알고 그것이 바로 한한령에서 기재됐다는 거 자기들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한령을 너무 자신들이 너무 강하게 대처했구나. 그래서 빨리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이 여론의 토대, 예. 중국에 대한 어떤 반중, 협중 시위에 대한 시진핑의 의식 관련해서 지금 한한령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한령이라는 게 이제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이 중국의 통제인데. 뭐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없긴 했습니다만 이번 회담이 끝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어쨌든 그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하나만 첨언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 날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한중 그렇죠, 정상회담. 예.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요일 아침까지도 핵심 의제가 안 정해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지막까지 저희가 뭔가 모르는 쪽에서 굉장히 이 의제를 설정하는데 서로 좀 난항을 겪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그게 뭐 한국 내 여론이나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번 회담이 결과를 보면 뭐 뭔가 나온 것 같지만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았고요. 예. 한한령 같은 경우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정부는 2016년 그 주한미군 사드 배치 이후로 한한령 같은 거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적 없다라고 하니까 한한령 풀어달라고 얘기해도 풀어줄 것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왜 풀어달라고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는 스탠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거에 저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주석이 왔다가 가고 그러면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제 풀어지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뭔가 한 번에 싹 우리가 풀어줄게라고 얘기하기에는 한 게 없는데 뭘 풀어줍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최근에는 저도 이제 걸그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 걸그룹 중에 케플러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케플러? 케플러라고 하는 그룹이 중국에서 콘서트를 하려고 하다 그것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어쨌든 간에 중국 안에서는 한한령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한국의 어떤 그 문화가 와서 중국에서 굉장히 성대하게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토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눈여겨보실 부분들은 어떻게 이것들이 슬슬 이제 풀려 나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숫자로 말씀드리면 한한령 같은 경우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를 좀 연구를 해보니까 1년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이 부정적 영향이 한 8조 5천억 미니멈으로 적으면 8조 5천억 정도 그렇게 된다고 많아요?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인적 교류 안 되고 관광객들 좀 덜 오고 우리나라 서비스 뭐 컨텐츠 같은 건 못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보는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우수근 회장님께 좀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한한령에 대해서 이번에 그 박진영 대표가 예. 시진핑 주석에게 베이징에서 대규모 그 콘서트를 좀 허용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중국은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만 중국은 내부적으로 이미 예정된 수순입니다. 무슨 예정된 뭐가 여기서 있는? 제가 말씀드린 내부라는 것은 중국의 시진핑 우리 대통령실과 같은 그쪽이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국무원에서 이미 한참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한령은 한국에도 중국에도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오로지 미국에만 좋다. 한한령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민심이 너무 안 좋다. 한중 양국의 경제적인 상호 보완 과정도 필요한데 한한령이 장애가 되고 있다. 그래서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것. 근데 그걸 어떻게 푸냐?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다 보니까요. 최고 지도자가 결단을 하는 모습을 하도록 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이 큰일이 없는 한 방한할 테니까 그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그 정상회담을 원만하게 치르게 되면은 그 갔다 돌아온 순간부터 한한령은 해제되기로 결정이 됐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달라.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뭐 한한령 없는 걸 해제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 풀어지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25년 동안 요번에 최치원 시 시진핑 주석이 만찬 답사를 위한 최치원, 네. 그 시도 제가 제안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제 말에 저는 이 방송은 처음 나서 그렇지만 다른 곳에 가서도 일관되게 얘기를 했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면 그때부터 해결된다라는 것. 요번에도 마침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진영 씨하고 대표가 얘기했어요. 베이징에서 대규모 콘서트 해달라.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기다렸다는 듯이 뒤에 왕이 부장 불러갖고 베이징에서 중국에서 대규모 공연하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저기 무슨 말이지? 이렇게 물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민주당의 한 그 의원이 그걸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이건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정된 수순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이다. 예. 단 우리 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중국은 다릅니다. 예. 실컷 좋건 다르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결정이 되면 본물 터지듯이 와 진취적으로 나가는데요. 중국은 그래도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애매모호하게 그래요? 한두 개 풀리고 상대방의 이게 풀린 반응을 거야? 보면서 뭐 이렇게 네,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완급을 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준비해 나가면 되지. 이제는 대세는 풀려갖고 그대로 가니까요. 네. 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각자가 중국 진출할 것을 꼼꼼하게 다 준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제가 왜 모두에 그 엔터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이번 한한령 발표가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주목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회담이 끝나고 뚜렷한 게 없으니까 조금 실망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저는요, 중국에서의 그 공연, K-팝 공연 같은 거 저한테 요청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갖고 네. 그쪽을 좀 도와주려고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차피 이 순간이 시그널이거든요. 일단 대규모 공연이 열려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거 가지고는 실제 이루어져봐야 한한령 정말 해야지 되는 건가. 빨리 지켜보겠습니다. 베이징에서 대규모 박진영 대표 말대로 공연이 이루어질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진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꺼낸 핵추진 잠수함 건조입니다. 국민들도 예상을 못했고 미국의 반응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이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에 굉장히 껄끄러울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혹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은 된 거죠? 그러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정상회담 뒤에 기자들하고 브리핑을 했는데 이게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 한중 정상회담 때 근데 요거를 이제 다양한 안보 이슈들이 다뤄졌다라고 하면서 약간 더 두루뭉술하게 그래서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 문제나 안정 문제, 비핵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정도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정도의 워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아웃복싱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신화사가 이제 회담 뒤에 발표를 한 거를 제가 좀 보니까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피차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갈등과 차이를 적절하게 처리하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핵심 이익이라는 말 안에 아마 중국은 대만 문제나 사드 배치 문제 뭐 이런 여기다가 혹시라도 핵잠 문제까지 포함한 게 아닌가 정도의 유추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근 협회장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드러나니까 중국이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한 다음 날 네. 중국 측으로부터 바로 연락이 왔어요. 다급하게.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손님을 잔치집에 초청한 다음에 도착을 했더니 면전에서 이렇게 한 방 날릴 수 있냐라는 식으로 약간 좀 격앙돼하면서 그래요? 진위를 물어봤는데 그래서 결국은 시진핑 주석도 불편함을 표시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장에 늦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늦게 들어온 게 그거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한동안 퉁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도 똥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표정이. 이미지를 보여준 것이 본래는 우리 대통령 만날 땐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처음에 그런 분 보십시오. 자기들 여기 손님 대접 받아갖고 왔는데 한 대 맞았어요. 근데도 미소 짓는다면 중국 본국에서는 시진핑 선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했고 다만 방한 목적은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으니까 금방 좀 풀어지면서 미소 짓는 모습을 지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국 당국자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이것은 중국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고 미국한테도 다 좋은 것이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고민을 한 결과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얘기한 것이 일단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을 계속 요청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대신에 한국의 해역, 그러니까 동해라든가 서해, 중국의 뭐 남중국의 동중국이 아니라 한국의 해역을 한국이 담당하게 해야 되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미국도 좋고 또 중국도 미군, 너희들의 라이벌인 미국의 영향력이랄까 존재감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너희도 좋고 네. 대한민국도 자주 국방에 좋고 동북아 영내에도 외세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니까 다 좋고 너희도 자주 국방을 위해서 중국도 군수 최첨단화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자주 국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인데 뭐가 잘못된 건지 다 좋은 것이다 했더니 수긍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그걸 참고로 나중에 한번 잘 얘기를 해보겠다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뭐 우리 자주국방을 잘 표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손님으로 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니까 약간 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게 워낙에 필요했던 거니까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우리한테는 워낙 시급하고도 필요한데 문제는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는데 그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우리 하나오션 인수한 필리 조선소에서 지어라 딱 요렇게 하니까 이게 또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지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아마 지금 시설로는 못 짓는다고 하는 게 네. 대부분의 의견이고요. 요거 시설을 갖추고 앞으로 건조하는데 뭐 적어도 15년에서 더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삽을 뜨더라도 예. 저희가 잠수함을 예를 들어서 인도 받는 것은 2030년대 뭐 중반이나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뭐 필리 존슨을 왜 얘기했는지 제가 그냥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중국에서 어쨌든 간에 미국의 그 한화 자회사 5개 제재했잖아요. 제재 그렇죠. 근데 제재를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한화 자회사들이 그 제재 내용이 뭐냐면 중국 기업들이랑 너네 같이 못해 이건데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하는 게 없습니다. 한화가 네, 하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그 자회사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한마디로 우리 눈치 챙겨라 뭐 이런 거였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번에 조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좀 누그러지고 예. 우리랑도 좀 누그러지면 그런 부분에도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 줄겠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고요.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인데요. 이 안에 조항이 2개 들어갑니다. 예. 우라늄을 농축하는데 핵 추진 잠수함이니까요. 우라늄을 농축하는데 저농축만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저농축이라 하면 20% 농축인데요. 저희 보통 핵폭탄은 90% 농축이 이제 핵폭탄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프랑스에서는 저농축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돌리기도 합니다. 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20%보다 훨씬 높은 농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 협정. 그리고 우리 원자력 협정상 우리나라의 미국에서 온 핵 기술은 우리 평화적인 거에만 쓸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건 이제 그게 평화적인 게 문제일 것 아니기 같아요. 때문에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의회 통과하거나 여러 가지 좀 장애물은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런 문제가 필리조선소에서 과연 건조하는 문제. 그래서 한화오션에 대해서 뭔가 제재가 해제될 거다. 미국이 그 중국에 제재한 걸 풀기로 했으니까 그 한화오션도 이제 중국에서 제재를 풀기로 하면 그냥 뭐 문제 없이 이제 되는 거겠죠. 그 부분은. 네, 맞습니다. 제재는 이제 풀어지고 그러나 건조는 이제 앞으로 큰 난관이 좀 있긴 있네요. 지금 호 교수님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저도 판단하는데요. 하나오션에 대한 자회사 제재는 상징적인 것이었고 상징적, 실질적인. 다만 필리드 선수가 뭐 상선을 건조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는 산업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 미국 의회에도 통과를 해야 되는 등 난관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튼 뭐 그래도 서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서도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을 중시한다. 그래서 안미 경중이란 입장을 지켜왔는데 이제 안미 경중 미국이 먼저 그런 거 안 된다. 우리 편을 확실히 서라고 경고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안미 경중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번 시진핑 주석과 회담에서 좀 그런 얘기들이 전반적으로는 얘기가 좀 나오진 않았죠? 어떻습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고요. 중국 관영 매체 중에 하나인 글로벌 타임즈에서 이거 조금 만약 한국 국기를 달 선박이 제3국을 향한 미국의 군사 행동이 아마 중국이겠죠. 연루된다면 이를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지금은 이제 잽을 날리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우승훈 대표장님 어떻게 보세요? 안미 경중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다르고 우리도 조금 입장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입장을 좀 취해야 될지. 그 안미 경중 하지 말고 다 모든 것 미국하고 하라는 것은 미국의 입장이고요. 미국의 입장.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안미 경중은 사실 냉정히 생각할 때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데 우리는 안미 경중, 즉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돈은 중국에서 벌어갖고 그 돈 갖다 미국 무기 사고한다는 것, 미국한테도 중국한테도 이것은 통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우리만이 좀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안다 경다를 해야 한다고 줄곧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다 경다가 다자주의. 다자주의. 에이펙도 그야말로 다자주의 그렇죠. 국제협력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한테 가장 중요한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북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중국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하고 한국 관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가 안보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요 달라진 환경 속에서 안보도 다자적인 환경 속에서 경제도 다자적인 환경 속에서 안다 경다해 나가는 것이 경다. 오케이. 중견강국 대한민국이 펼쳐나가야 할 중견강국의 외교인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미 경중이 아니고 안다 경다.
여러 가지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 전반적인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수근 한중 글로벌 협회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엄청난 개미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장중한 때 4,200을 돌파했죠. 삼성전자는 11만 원을 뛰어넘고 하이닉스는 60만 원을 찍었습니다. 현재 증시 상황 그리고 연말 코스피 전망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스피가 지금 4,000이 언제 되는가 했는데 4,200. 5천이 뭐 5년 내에 될까 이렇게 좀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 한 1, 2년 안에 될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오늘 시장이 뭐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죠?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은 조금씩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오히려 이제 그 동안에 조금 소외되었거나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던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좀 늘면서 뭐 그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르는 종목은 뭐 똑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제 똑같아가지고 좀 매수 주체만 좀 바뀌고 오르는 업종이나 시장의 색깔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업황 기대. 네, 또 그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게 외국인들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사오다가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는데 개인들 아마 큰 손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개미들이 이렇게 뒤따라서 쫓아가면서 사들어가는 거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보통 그 저희가 이제 그 외국인들이 사다가 외국인들은 팔고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 뒤늦게 들어와서 주식을 올렸을 때 저희가 이제 당했던 그 다음에 주가가 좀 안 좋았던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가 좀 몇 가지 사례에서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장을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저희가 이제 찾아보면은 수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제 비교하면 보통 뭐 PER이나 PBR 이런 걸 따져보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스피가 지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때 그 뭐 2000포인트대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이제 한 3000포인트대, 3200포인트대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저희 한국의 어떤 정치 불안이 완화가 된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약간 좀 그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지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9월달, 10월달 특히 이제 지난 2달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PER은 크게 변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저희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 실적이 조금 예상된 실적이 올라가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런 얘기네요. 특히 반도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2개월 동안 주가가 엄청 올랐다. 그래서 속도 자체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10월 한 달에만 도대체 몇 퍼센트가 오른 겁니까 이게? 거의 19.6%로 저는 좀 기억을 좀 하고 있는데 10월 한 달에 20% 올랐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 달 만에 20%를 오른 경우가 90년대 이후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장세였고 굉장히 좀 이례적인 주가 상승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11월 달 들어서
또 이제 10월 달에 어떤 이런 가파른 상승이 계속해서 이 속도로 지금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쉽지 않아요. 네, 11월 달에 10월의 상승세만큼 강하진 않을 텐데. 네. 근데 그래도 상승 추세는 좀 유지가 될 걸로 좀 된다. 보여지는 게요. 지금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해서 지금 상향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주식시장 상승 추세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한국 시장의 어떤 과열, 예. 그다음에 한국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고점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거는 결국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너무 이제 한꺼번에 쏠렸을 경우, 그다음에 뭐 신용융자 잔고와 같은 빚 투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을 지금 경우가 비투도 엄청 늘고 있죠.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네. 시장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빚잔치, 빚 결- 늘어나는 게 결국은 빚이 늘어난다. 뭐 늘어날 수는 있는데 뭐 주가가 예를 들어서 20% 늘어나는데 이 빚으로 인해서 주식을 산 비율은 한 5% 늘어난다. 이러면 사실은 시장에 미치는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ER, 주가가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수익비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 예상되는 수익이 더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도대체 내년에 얼마나 수익이 날길래 수익 전망치를 증권사들이 얼마나 높이길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죠?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다 SK 하이닉스 연간 수익이? 네. 저도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얼마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반도체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샘 올트만 그 오픈 AI CEO가 CEO? 10월 1일 날 저희 한국에 와서 HBM 월 90만 장을 주문하고 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내년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익이 영업이익이 두 회사 합쳐도 100조 조금 넘으려나 뭐 이랬는데요. 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100조가 넘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졌고 예. 또 최근 들어서 또는 더 늘어나서 지금 뭐 120조, 130조까지 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두 회사 합쳐가지고. 네. 최근 한두 달 동안에 이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주 그렇죠. 예, 좀 무섭기도 한데요. 그런데 요때 무섭다고 지금 전문가도 느끼시는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살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좀 해주실 말씀 없어요? 근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정말로? 예.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보통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날 때 보시면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 전체 기업으로 치면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합쳐서 내년도가 올해보다 한 50% 이상, 50% 이상 실적이 늘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보통 그래서 이것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내년에 대한 기대가 한 30%대거든요. 근데 보통 반도체라는 그 업종의 어떤 특성상 경기가 좋을 때는 갑자기 확 좋아지고 또 안 좋아질 때는 또 갑자기 안 좋아지는 특성상 실적이 좋아질 때 특히 한국 기업들의 이익은 좋아질 때는 뭐 40%에서 70%씩 이렇게 오르기도 하니까 반도체 이익이 뭐 더블 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뭐 내년도 기업 이익이 반도체 기업 이익이 한 50%늘 거야, 60%늘 거야라는 기대가 아주 그렇게 과하진 않다라고 좀 보여져서 아직은 뭐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좀 불안하긴 하지만 호랑이 등에서 내려올 타이밍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보고 올라가는 있습니다. 호랑이 등 위에서 아직은 내려올 때가 아니다. 사실 지난 주말 화제를 불러일으킨 젠스랑이 발표한 AI 동맹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네이버, 우리 정부 네이버에 6만 장 그리고 다 5만 장씩 GPU를 주겠다. 이게 또 젠스랑 CEO가 AI 투자에 지금 선순환이자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정말 주가에 확실하게 지금 동력이 되는 거죠, 젠스랑님? 네, 사실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소위 순환 출자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돈 줄 테니 우리 반도체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HBM 사주고 반도체 메모리 사고. 그러니까 이제 좋게 얘기하면 서로 윈윈하는 것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제 순환 출자하는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이 엔비디아가
그 GPU를 공급을 해줌으로써 반도체가 없어서 예. 또는 GPU가 없어서 투자를 못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분명히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저희 한국에 있는 반도체 지금 GPU 숫자가 뭐 4만 개, 5만 개 이러는데 25만 개니까 엄청나게 많은 GPU를 물론 저희 돈으로 사는 거긴 그래요. 합니다.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선물은 아니죠. 우리가 돈 주고 네,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우선 공급을 해준다는 거지 공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네. 사실은 이제 많은 투자를 사실은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 예. 이런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이런 GPU가 있음으로써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같은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투자들을 GPU가 하나 더 생김으로써 더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투자가 가능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좀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또 하나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주목해서 하고 있는데 한동안 부진했던 2차 전지도 최근에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AI 데이터 센터가 투자가 급증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전력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전력을 공급하는 것 관련된 회사가 큰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전력 관련주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혹시 반도체처럼 앞으로도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저는 이제 내년도 시장을 볼 때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저희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의 어떤 전체 매출에서 이 ESS 전력 저장 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에서 20% 안짝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지금 ESS가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리고 ESS를 제외한 전체적인 배터리 업황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 대한민국의 배터리 가격 자체는 예. 아직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2차 전지만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지만 ESS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체 매출에서 ESS 비중이 쭉쭉 늘어나게 되면 이제 2차 전지도 이런 테마에 또는 이러한 붐에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이제 내년도에 2차 전지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일 것 같은데요. 예. 아직까지 큰 비중은 차지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제 포텐셜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좀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차 전지도 증권회사 유진 같은 경우에도 조금 긍정적인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주 보고 있는 겁니까? 2차 전지? 예, 저희는 2차 전지가 내년도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뭐 4천에서 5천 가는 사이에 있어서 오히려 반도체는 이제 좋다는 거 다들 아실 거고 이미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력으로서 반도체와 함께 갈 수 있는 동력으로서 2차 전지 업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과 관련된 전력 기계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절대 주가 수준도 굉장히 높은 회사들,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함께 상당한 앞으로 매출이나 수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그 업체들은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근데 주가가 오르는 것만큼 또 실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전력 기기 업체들, 그러니까 AI 수혜로 반도체, 전력 기기 이런 업체들의 실적이 실제로 지금 많이 좋은 편이고요. 실적이 좋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레벨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반도체나 전력 기기에 비해서 나머지 한국의 이제 뭐 내수 기업들이나 다른 업체들 간의 주가 수익률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지. 내수 기업들, 도소매 업종들 또 뭐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이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리고 AI 투자가 어쨌든 최소한 2년, 3년 동안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질 거고 특히 전력기기는 꼭 AI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이 전력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품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력기기 관련 주들의 주가 수준을 보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우리 전체는 고작 해야 1.23배
불과한데 거의 PBR이 막 10배에 가깝고 주가 수익률 PER은 50배, 60배를 넘더라고요. 이런 지수만을 보면 도저히 투자할 수가 없을 텐데 이것도 이제 완전히 그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앞으로 한 2년, 3년 뒤에 나올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기대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반영한 측면들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적을 발표하면 PR이 또 뚝 떨어집니다. 아, 실적을 발표하면 예. 워낙 저 실적이 좋으니까. 네. 그 실적이 예를 들어서 2배가 나오면 갑자기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또 훨씬 많이 나오면은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추정치 이익 자체의 레벨 자체가 바뀌면서 또 PR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싸다라는 것으로만 또는 많이 올랐다라는 것으로만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예. 실제로 이제 실적의 어떤 연속성이 언제쯤 끊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좀 더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증가율이 얼마나 유지될 거고 그 증가세가 얼마나 강하게 계속될 건가 그걸 좀 봐야 된다는 이거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후 연말까지 또는 내년에 말씀하신 반도체, 뭐 2차 전지 또는 이제 전력 이런 회사들이 내년에도 주도하겠죠. 그 위에 혹시 여기 주목해야 될 부분도 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오히려 내년에는 기존에 좋은 업체들의 주가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과의 어떤 주가 격차가 조금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뭐 AI만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또 저희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그 다음에 유틸리티, 한전과 같은 기업들도 결국은 이제 전력을 저희가 내에서 공급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증권주 이런 업종들도 실적이 같이 좋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업종들은 실제 이제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평가를 못 받고 있거나 좀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업종들도 함께 보시면서 주식시장을 따라가면은 지금에 대한 어떤 급등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이면서도 주가 상승을 충분히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위주로 가는 주가를 보면 불안불안하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많이 올라버린 종목 말고 좀 더 오를 수 있는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어딜까 이런 걸 투자자들이 많이 찾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아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분야를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지수 4,200 코스피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 혹시 유진투자증권은 연말이라든지 내년 전망을 어떻게 전체 코스피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요즘 하루에도 주가가 한 2%만 오르면 80포인트 이상 올라버리기 때문에 네. 주가 지수의 레벨을 예상한다는 게 참 뭐 제가 보기에도 약간 좀 네.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연말에 한 4,400, 그 내년 상반기까지 한 4,400에서 한 4,500포인트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 근거는 올해보다 내년도가 반도체는 한 5, 60%, 또 수익이. 코스피 영업이익은 한 30% 이상 는다라는 건데요. 보통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기업들이 이익이 이렇게 올라갈 때 사실 뭐 40%, 50%, 70% 이렇게 오른 적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정도 레벨이 끝이다라기보다는 적어도 한 4,300, 4,400 레벨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익을 가지고 겨냥해 볼 수 있는 레벨 정도다. 이 정도를 넘어서야 좀 비싸지지 않았나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주식 전망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으로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고 미국과의 관세 합의까지 이끌어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불안도 남겼죠.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공동 번영의 기초가 되어야 할 자유무역이 경주 선언문에서 빠져서 APEC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트럼프 시진핑 회담도 갈등을 1년 연장시켰을 뿐입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